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7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선시대 창덕궁의 후원, 비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창덕궁, 비원이라고도 하죠. 이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북원, 후원, 금원, 유원. 전 답부터 찍는다면요. 유원입니다. 북원, 후원, 금원은 전부 창덕궁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면은 이 유자가 유학 간다고 할 때 그 유자죠. 머무른다 이런 말이죠. 유학 간다. 그래서 이 유원은 유학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어느 곳으로요? 중국 명나라 시절로 중국 명나라 시절에 있었던 그 지방에 있던 정원입니다. 그래서 유원을 보려면 이 유자 유학이나 가야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유원은 중국 명나라의 지방에 있었던 민간 정원이다. 그리고 창덕궁의 또 다른 이름은 이렇게 불리운다. 북원, 후원, 금원. 화단 50m의 길이에 일렬로 생울타리 H, 높이가 1.2, 와이드, 폭이 0.4인 이러한 그 생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해당 규격의 수목이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 자, 울타리를 이렇게 50m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50m. 그런데 나무가 어떻습니까? 높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넓이가 있죠. 그런데 높이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 50m라는 규격 안에 넓이죠. 이 넓이, 폭이 얼마냐면 와이드가 0.4, 즉 0.4m라는 얘기예요. 0.4m라는 나무를 여기다 몇 그루 심을 수 있겠어요? 50m니까. 50을 0.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몇 그루 심나 나오겠죠?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0.4m니까 50을 0.4로 나누면 그렇죠. 125주가 맞을 겁니다. 125주입니다. 3번입니다. 채도 대비에 의해서 주황색 글씨를 보다 선명하게 이 대비색이죠. 그러려면 바탕색은 뭘로 하느냐 그랬어요. 이 문제는 원래 정통적인 걸로는 주황색의 대비색은 원래는 파란색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봐도 이 정답을 항상 이것은 회색이라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회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괜히 뭐 파란색 그래가지고서 이유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어려우니까 원하는 답대로 회색. 회색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무조건 회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주황색의 대비색, 주황색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바탕색은 회색이다. 그렇게 정리해 버립시다. 회색입니다. 다음 중 넓은 잔디바탕을 이용한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전원 양식은 이런 문제도 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원 나왔네. 여기도 전원 나왔네. 전원적이며 그럼 전원 풍경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거기다 목가적인 그러면 이 목가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목정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논밭 있고 소도 풀 뜯어 먹고 양도 풀 뜯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원 양식 풍경이 있잖아요. 이런 풍경, 목가적인 풍경 거기다가 전원적이고 그러니까 전원 풍경식이 되겠죠. 해유 임천식은 다 아시죠? 고산수식, 다정식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보겠습니다. 어떻든 정답은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전원 나오고 전원 나오고 주축선을 따라 설치된 원로의 양쪽에 짙은 수림을 조성해서 시선을 주축선으로 집중시키는 수법을 무엇이라 하냐. 자, 주축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로, 멀은 자 길로, 자, 이렇게 길이 멀어요, 이렇게. 이 길이 멀을 때 주축선을 따라서 양쪽에다
짙은 나무들을 막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응? 나무들. 여기도 나무들. 그래가지고 여기다는 분수대나 집을 딱 설치하고 확 눈에 들어오죠. 예. 이렇게 하는 그 수법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어요. 우리가 뭐 전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이걸 통경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비스타라고 그래요. 비스타.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비스타라고도 하고 또는 통경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주축선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 집이 있거나 분수대가 있어요. 짙은 수림을 만들어요. 예, 이런 것을 비스타라고 한다. 또는 통경선이라고도 하고 시선을 한 방향으로, 여기 한 방향으로죠. 유도하기 위해서 가로수등을 일정한 방향으로 축선을 따라서 이 축선을 따라서 풍경을 배치하는 수법. 이런 비스타식 기법은 서양의 정원 양식 중에서도 프랑스의 평면기하식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축선 따라가는 거 비스타식 또는 통경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스타입니다. 물체의 절단한 위치 및 경계를 표시하는 선은 실선은 이렇게 가는 거 실선이죠. 파선은 이게 이제 뭐 끊어졌다든가 뭐 이건 어떻든 점 이런 것도 파선이에요. 일점 쇄신은 긴 거 하나이다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이다 짧은 거 하나 이런 게 일점 쇄신이고 이점 쇄신은 요거 두 개 붙여주고 또 가고 두 개 붙여주고 또 가고 이게 이점 쇄신이에요. 일점 쇄신, 이점 쇄신 그런데 절단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건 일점 쇄신이에요. 이점 쇄신은 주로 그 물체가 앞에 가려 있는데 뒤에 있는 그 물체를 가상해서 그린 거, 가상선 또는 예, 어떤 것 사이에다가 넣는 중심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점 쇄신으로 해요. 이점 쇄신으로 이렇게 두 개 찍고 두 개 찍고 그래서 이런 이점 쇄신 나오면 이 물체 뒤에 가려진 이 그 어떤 물체에 대한 뭡니까 이 그 어떤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단한 위치 그러면 일점 쇄신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때리는 거 이걸 실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점선이고요. 이렇게 된 거 이거는 파선. 파선은 중간선이나 또는 수문선을 나타내고 긴 파선. 자, 일점 쇄신입니다.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에 짧은 것들, 긴 거 하나에 짧은 것들. 이건 이점 쇄신이에요. 일점 쇄신은 중심선과 절단선, 일점 쇄신, 가상선, 예, 뒤에 있는 물건 가려서 안 보이죠? 요걸 표시해주는 가상선 또는 중간선, 이건 이점 쇄신이다. 그래서 절단한 위치, 그러면 뭐라고요? 예, 일점 쇄신.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물체를 보이는 선으로 표시해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점 쇄신이다. 그래서 절단한 위치 또는 경계, 일점 쇄신입니다. 안정감과 포근함 등과 같은 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관은 무엇이냐? 예, 보면 안정적이고 포근해요. 예, 시골 우리 동네 온 것처럼 그런 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관이 뭐냐 그랬어요. 파노라마냐, 초점이냐, 지형 경관이냐. 답부터 찍으면 위요 경관이라는 거예요. 위요 경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위자는 어떤 그 주의 이런 말이에요. 주의. 그 다음에 이 요자는 두른다. 그래서 이 병풍처럼 이렇게 두르는 거. 이런 걸 위요경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집 한 채 있고 여기에는 소가 뭐 풀 뜯어먹고 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어떻든 뭐 이런 게 그 정감 있는 시골 풍경 같은 거 있죠. 안정감을 주고 포근함 그리고 정적인 느낌을 받는 거 이렇게 예, 범위가 어떤 병풍 두르듯이 이 요는 둘르다 이런 말이 이렇게 병풍 두르듯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정하고 옛날에 시골 우리 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포근한 경관 이런 것을 위요 경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이 있고 뭐 초들이 풀 뜯어먹고 이 경치가 좀 더 나오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병풍 치듯. 예. 그래서 위자가 주의할 때고 이호자가 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풍처럼 쭉 둘러주고 여기에 집이 있고 뭐 닭들, 소, 양 먹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감 어린 이러한 풍경 이걸 뭐라고 하냐? 위요 경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궁궐 정원을 맡아보던 곳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궁궐 정원. 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네, 정답을 찍으면 내원서예요. 상림원하고 장원서는 이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상림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조 때 와가지고 장원서로 바꿨어요. 원야는 뭐냐면 중국 어떤 사람이 1600년대 이 정원에 대한 이런 책을 지었어요. 책을. 이 책 이름이 원야예요. 원야. 아주 유명한 이 정원을 만드는 이런 건축 양식이나 이런 데 아주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원야는 중국의 어떤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내원서는 고려시대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원서를 아마 낸 것 같아요. 원서를 내 가지고 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조상이 아마 장원을 했나? 예, 조선시대에 조상이 장원급제를 한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 원서 내에서 조선시대에 조상이 장원급제했다. 말이 되나요? 하여튼 비슷하게 합시다. 하여튼 맨 먼저 낸 게 원서를 먼저 냈대요. 그 조선시대에 와서 아마 장원급제했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내 원서 그러면 고려시대구나. 조선시대는 뭐 장원급제했는데 조상이 그 상림은 장원서 그 정도로 대강 찍을 수 있을 정도면요. 자, 고려시대는 내원서입니다. 조선시대는 초기에는 상림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세조 때 이것을 장원서로 바뀌었다. 원야라는 것은 책 이름인데 명나라 만렵에 조원가인 이만은 우리처럼 이제 조경 기능사 또는 조경 기사라는 그 개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631년에 저술된 조형학과 건축학의 고전적인 이론서로서 아주 유명한 책이랍니다. 저도 못 읽어봤고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궁궐 정원을 맡아보던 곳은 똑같네요. 그죠? 내원서죠. 상림원과 장원서는 조선시대다. 원하는 책 이름이다. 화강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강암, 대마무성 우수, 구조제로 사용 가능, 내화도가 높아 가열시 균열이 적다,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큰 관절을 생산할 수 있다. 일단 화강암이 뭐냐면요. 이 땅이 여기 있으면 땅 밑에 이렇게 심층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 있던 뭡니까? 이게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 이것이 화산 분출이 해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 위로 용암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마그마. 이게 위로 올라가지고 식은 거. 이것이 화강암이에요. 근데 이 화강암은 특징이 내마모성이 우수해요. 맞아요. 구조적으로 사용도 가능해요. 이 주춧돌 같은데 다 옛날에 집은 주춧돌 같은 걸 다 이 화강암을 사용했어요. 내마모성이 우수해가지고 그 여자들 옛날에 한 거 있죠? 컬링. 빗자루 같은 거 갖고 막 밀고 다니는 컬링 있잖아요. 그 돌. 예, 이 돌이 이게 쑥돌이에요. 쑥돌. 근데 이 화강암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쑥돌이에요. 쑥돌. 그래서 매우 마모성이 내마모성이에요. 잘 마모가 안 돼요. 재질이 우수해요. 그 다음에 얘는 전리가 비교적 크다 이 말은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에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을 뜰 때 아주 쉽죠. 요 균열을 따라 하면니까 요거를 전리라고 그래요. 전리. 이 전리가 잘하면 쪼개봐야 이게 막 이런 부스러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리가 커요. 그래서 크니까 어떤 관절을 생산할 수 있는 예, 큰 이런 관절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근데 얘는 원래 이 불 속에서 살다 나온 애라 그런지 이 나와가지고 별로 그 불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불을 만나면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그래서 내화도가 높아 하면 틀렸어요. 내화도는 건 불에 견디는 힘이죠. 얘는 이상하게도 이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을 싫어해서 내화도는 높지 않아요. 그리고 불을 만나면 균열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은 제가 지어내서 한 말이에요. 정말로 화강암이 불 속에서 살다 나와가지고 불을 싫어하냐? 근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이 불 속에서 마그마로 존재하다가 나와가지고 돌이 되는데 얘는 열을 만나면 균열돼요. 그래서 내화도는 낮아요. 불을 만나면 쉽게 균열된다 이 말이죠.
자, 보시다시피 이게 쑥돌이에요. 이 쑥돌인데 얘가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귀장질 마그마가 천천히 나와가지고 식으면서 된 거, 이 화성암, 이걸 쑥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균질하고, 예, 이 질이 동일하게 균등하단 말이에요. 소재 자체가 뒤틀림이 거의 없어서 초정밀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측정 장비를 쓸 때 이 밑에 주춧돌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도 그런 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컬링의 스톤 재료, 그 빗자루 같은 걸 이렇게 쭉 밀잖아요. 이거 컬링, 예, 이 납작하게 생긴 거. 요거 재료도 이거란 말이에요. 화강암 쑥돌. 그리고 오랫동안 옛날 건물의 이 주춧돌은 거의 다 이 화강암을 썼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옮기기도 힘들고 가공과 운반이 힘들고 내화도가 떨어져요. 불에 밴드는 힘이 약해서 균열이 쉽게 가요. 열을 받으면.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알아두시고요. 너무 이런 심층에 불 속에서 살다가 이게 마그마예요. 불 속에 살다 이게 화산폭발 이게 나와가지고 돌이 돼서 너무 뜨거운 데 살다 나와서 아마 여기서 너무 불에 지겨워가지고 나와서는 아마 불에 약한 것 같아요. 참말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내화도가 낮다. 가열시 균열이 크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적다 그랬으니까. 자, 10번입니다. 돌을 뜰 때 앞면, 뒷면, 길이, 접촉부 등의 치수를 지정해서 깨낸 돌을 아예 치수를 지정해 가지고 돌 깰 때부터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앞면, 뒷면, 길이, 접촉부 등의 치수를 지정해서 얼마의 치수로 할 거 지정해 가지고 꺼낸 돌. 뭔지는 잘 몰라도 일단 우리가 늘 하는 말 치자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치하고 관련이 있나? 그래서 이걸 찍었더니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치수, 치자 들어가니까 이거 혹시 같은 치수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찍었어요. 근데 맞아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치자가 아니고 이빨 치자 이게 개견자고 그 개이빨, 개이빨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게 견치돌이에요. 사괴석은 사고석이라고 그러고 정육면체 돌이에요. 이게 정육면체. 평석은 이렇게 평평한 거, 호박돌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견치돌은 요런 돌.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는 요 이빨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견칫돌이에요. 이 개견자에다가 이빨 치자를 줬죠. 그 견칫돌, 견칫석. 석축용 돌을 말하는데 돌을 뜰 때 전면, 뒷면, 돌 길이, 접촉부 등의 사이에 치수를 특별한 규격을 두어서 깬 석재. 아예 깰 때부터 이런 식으로, 그죠? 보이죠? 이렇게 치수를 둬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마 손실도 적겠죠. 로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겠죠. 그래서 깰 때부터 이런 치수를 지정해서 특별한 규격을 둬서 깬 석재, 그러면 견칫돌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가물가물하면 여기도 치자 들어가고 여기도 치자 들어가네. 치수인가? 그래가지고 해도 맞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적용수의 생장 속도가 빠른 수종은 적용수의 생장 속도가 빠르다. 둥근향, 감나무, 모과나무, 삼나무. 정답도 찍으면 삼나무입니다. 삼나무가 얼마나 적용 속도가 빠른지 한번 봐볼게요. 이 삼나무는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이게 삼나무 숲이고 이게 삼나무의 그 뻗어나온 원목 줄기죠. 삼나무입니다. 이거는 삼나무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스크랩 본 거예요. 제주일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제주 사람들은 이 삼나무를 쑥대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쑥대낭. 왜 쑥대낭이냐? 쑥이 왜 쑥이에요? 쑥쑥 크니까 쑥이죠. 이 쑥대낭도 뭐냐면 쑥쑥 크는 나무, 속성수. 하도 쑥쑥 크니까 쑥대낭이라고 한대요. 삼나무의 다른 명칭은 제주도 가면 쑥대낭 그래야 알지 삼나무 그러면 잘 모른다. 너무 잘 커서 쑥쑥 커갖고
석성수라고 또는 쑥대나무라고 한다. 이 쑥대낭은 지금은 어떠냐? 이게 한때는 방풍림으로 많이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쑥대낭이 애물단지로 변했대, 애물단지로. 이게 왜 그러냐니까는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을 일으키는데 뭐냐면 이 삼나무, 쑥대낭이 그 꽃필 때 이 꽃이 날라서 피부염이나 비염이나 천식 등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애물단지다. 그래서 이걸 된 자리다가는 더 이상 이 쑥쑥 크는 쑥나무를 이제 안 심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꽃가루 때문에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다. 근데 워낙 이게 쑥쑥 커서 쑥쑥 큰다고 쑥나무라고 했다. 이 쑥나무가 뭐냐? 삼나무다. 하도 쑥쑥 크니까요. 그래서 적용수의 생장 속도가 너무 쑥쑥 큰다. 제주도에 가면 삼나무라 안 하고 예, 쑥나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삼나무, 생장 속도가 빠른 수종이 쑥쑥 크는 삼나무입니다. 감탕나무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탕나무과, 호랑가시나무, 먼나무, 꽝꽝나무, 소태나무. 느낌은 조금 오시죠? 정답부터 찍으면 예, 소태나무고 이렇게 호랑가시나무, 먼나무, 꽝꽝나무는 이게 감탕나무과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뭐 지금은 이렇게 알지만 시험장에 가면 이것도 아리까리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뜻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감탕나무는 이 나무들이 원래 달달해가지고 탕으로 달이면 이게 달감쪄죠. 이렇게 된 달. 감나무 이렇게 감자는 단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 달이면 감탕이 돼요. 탕이 달달한 탕. 소태는 뭐예요? 이게 쓰거나 아주 짠 걸 소태라고 그래. 소태. 그래서 이 아무리 봐도 감탕하고 소태는 정반대 개념이죠. 이건 달달하고 요거는 쓰고 짜고 소태. 뭐 소금 소태다. 너무 짜다. 쓸개처럼 쓴 거. 소태나무처럼 쓰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의 뜻으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아니란 게 더 구별이 되겠죠. 자, 이게 감탕나무예요. 이게 먼 나무고, 이게 호랑가시 나무고. 이렇게 봐갖고 이놈 같죠, 다. 왜냐면 이 같은 족속이라 그래요. 이것만 이 열매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잎사귀가 푸르고 두껍고. 그래서 꽝꽝나무까지도 이 같은 족속이 이렇게. 이렇게. 이 소태나무는 이파리부터가 활렵이에요. 이게 다르죠? 잎부터가 얘는 연하고 넓어요. 얘네들은 예, 아주 빳빳하고 푸르죠. 감, 탕나무, 먼나무,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 그래서 얘들은 다 한 족속이고 같은 집안이고 얘는 다르다. 감탕나무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아까 봤던 시각적으로 어, 얘네들은 한 집안이고 얘는 다른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는 달달한 감초, 뭐 달달한 이런 감탕인데 얘는 아주 소태처럼 쓴 얘가 뭡니까? 보기에도 다르고 적속도 다르고 이름부터 표시가 나네. 감탕하고 소태하고 그 정도요. 이 소태처럼 쓰다 이런 말 하죠. 감탕은 달달한 거. 다음 중 황색의 꽃을 갖는 수목은 황색, 노란색, 개나리처럼 노란 꽃. 정답은요. 그렇죠. 모감주 나무죠. 조팝나무는 하얀 꽃 피죠. 산철쭉하고 박태기는요. 이건 붉은 꽃 피죠. 이거는 하얀 꽃 피고요. 이거는요. 황색, 노란 꽃이 피죠. 개나리처럼. 모감주 나무. 자, 이게 모감주 나무입니다. 이게 조팝나무예요. 하얀 꽃. 박태기, 산철쭉, 붉은 꽃. 그래서 황색의 꽃, 노란 꽃. 그러면 모감주 나무입니다.
황색의 꽃을 갖는 수목은 노감조나무. 벽 뒤로부터의 토합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한 공사는 여기가 산이 있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데 이 뒤가 무너질까봐 토합으로 무너질까봐 여기다가 옹벽 쌓기를 하죠. 벽 뒤로부터의 토합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한 거 옹벽 쌓기입니다. 옹벽은 돌로 쌓을 수도 있어요. 석축 또 콘크리트 옹벽을 쌓을 수도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제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철분 보강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든 뒤로부터 오는 토합 이렇게 밀려들려는 토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은 옹벽이라고 하는 거죠. 기승막이는요. 예,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골짜기죠. 이게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기슭에다가 물이 흐른 산기슭에 그대로 놓으면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무너지지 않게 이 막이를 좀 해야 되겠다. 이 기승막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승막이. 호환은 뭐예요? 보호한다의 호자에다가 이 언덕안자예요. 그래서 어떤 그 뭐 강물이 흐르거나 이럴 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 뭡니까 강의 이 뚝에다가 이렇게 보호자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게 이 뚝이 무너지지 않게 이런 것을 호환이라고 그러고 그 공사를 호환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승막이나 호환공은 다 물이 흐르는데 쓸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공사고요. 옹벽은 토합에 의해서 이 산에 있는 이런 압이 내 집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는 거 이런 걸 옹벽이라고 그래요. 무너지지 않게 해서. 그리고 견치석 쌓기는 아까 견치 봤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돌이죠. 뭐예요? 결국은 이 옹벽 쌓기 중에 돌 쌓기, 즉 석축 공사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견치석 쌓은. 예? 이 견치석으로 할 것인가, 또는 뭐 긴 이런 평판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자연석으로 할 것인가, 석축 쌓기 한 유형, 견치석 쌓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토합이온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은 옹벽 쌓기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벽 뒤로부터의 토합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한 공사는 옹벽 쌓기다. 콘크리트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콘크리트 재료 분리. 콘크리트는 뭐가 들어가나요?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모래하고 그 다음에 자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재료들이 잘 서로 부벼져 가지고 잘 달라붙어서 굳어서 양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재료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따로, 모래는 모래대로 따로, 자갈은 자갈대로 따로. 이렇게 되면 불량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부실 시공이. 이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플라이애쉬를 적당량 사용한다. 세장한 골재보다는 둥근 골재를 사용한다. 중량 골재와 경량 골재 등 비중체가 큰 골재를 사용한다. AE제나 AE 감수제 등을 사용해서 사용 수량을 감소시킨다. 자, 플라이애쉬가 뭐냐면요. 이 화력발전소 같은 데 가면 석탄이라든가 이 경유를 떼자. 그러면 까만 이제 그 막 수검댕이가 애쉬가 이게 뭐냐면 제조체, 날르는 체예요. 이 수검댕이가 이렇게 막 그 뭡니까 연통에 이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수검댕이. 이 수검댕이를 긁어내 가지고 모은 게 요게 플라이애쉬예요. 이거를 시멘트에다 섞으면 아주 좋아요. 강도도 높아지고 잘 희석되고. 그래서 이 플라이애쉬가 시멘트에 한 2, 30%를 섞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애쉬를 적당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재료 분리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세장한 골재보다는 둥근 골재. 세장이 뭐예요? 이게 참 이걸 쓰니까 세장 이거죠. 가늘고 긴. 이게 둥글둥글해야 되는데 이 가늘고 길어요. 이렇게 이런 골재를 쓴다. 가늘고 긴 이런 골재를 쓴다. 그러면 이게 잘 부벼지겠어요. 이게 믹싱이 잘 안 되겠죠. 둥근 골재를 사용해야지 이 가늘고 긴 이런 거 사용하면 서로 믹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장한 가늘고 긴 골재보다는 둥글둥글한 골재를 사용한다. 맞아요. 이게. 다음에 중량 골재, 무게 나가는 골재와 경량 골재 등 비중차가 서로 큰 골재를 사용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AE제나 AE 감수제 등을 사용해서 사용 수량을 감소시킨다. 자, AE제는 뭡니까? 이거는 에어 엔터 트레이닝 할 때 E예요. 엔터 트레이닝 애드믹스처. 그래서 공기를 안고 들어가는 이러한 그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그 시멘트 속에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안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공국을 내주겠죠. 그럼 이게 잘 비벼진다고요. 물이 많이 안 들어가도 잘 비벼지고 나중에 이게 개울공사 같은 걸 할 때는 이 물이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파열돼 버려요. 그런데 이런 데다 이 공국을 만들어주면 파열이 안 되겠죠. 그런데 쓰는 것이 AE제예요. 그래서 AE 감수제나 똑같은 거예요. AE 감수 이거는 물이 적게 들어가고도 잘 비벼질 수 있는 거. 이런 걸 사용하면 사용하는 물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맞죠? 예. AE 감수제가 물 줄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별로 없어도 잘 부벼지게 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서 부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물만 밑으로 쳐져 버리고요. 예, 이상하게 돼 버리죠. 그래서 물이 좀 적게 들어가도 잘 부벼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것이 AE제예요. 자, 중량골조와 경량골조는 어떻게 있냐? 이게 좀 이렇게, 이게 거푸집이라고 합시다. 이게 철근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부어요. 부으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딱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중량이 무거운 굵은 자갈은 밑으로 전부 깔아앉았어요. 이렇게. 예? 왜냐면 이게 아직은 묽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던 건 모래하고 시멘트 섞은 것만 위로 이렇게 떴고, 물은 밑으로 쳐져 있고, 굵은 자갈은 다 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고층 이렇게 지은 거 보면은 층수마다 이런 데가 크랙이 층 올라간 데마다 크랙이 다가 있어요. 왜? 이 거푸집에서 부을 때 여기다가 딜이 부어 놓으니까 밑에는 자갈들만 깔아앉았고 시멘트는 위로 떠가지고 여기는 시멘트가 없어요.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누수되고 예? 잘못하면 허물어지고 이게 전부 다 불량 시공이 되는 거예요. 부실 시공이. 그래서 이 균일한 골재 그것도 적은 이런 자갈들을 써야지 엄청 무거운 거 쓰고 이러면 가벼운 놈은 위로 뜨고 무거운 놈 밑으로 깔아앉고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비중차가 큰 골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오면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원인이 뭐냐 그리고 방지 대책은 자 균일하게 비벼져야 돼요. 되게 비벼졌어요. 근데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채취해도 구성 요소가 시멘트 골재 물에 비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부어놓고 보니까 이 밑에는 맨 자갈만 들어가 있고 요 위쪽은 시멘트하고 모래만 있고 물은 밑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렇게 균등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굳어지면은 얘들은 굳어질 게 없죠. 자갈만 엉성하게 있어요. 밑으로 가는 애들. 균질하지 않아요. 균질해야 되는데 이 균질성이 소실되는 현상을 재료분리라고 그래요. 왜? 잘 붙는 세멘트는 위로 떴고 무거운 애들은 밑으로 깔아앉았고 이러한 현상을 재료가 분리돼 버렸다. 콘크리트 재료 분리는 시공의 불량으로 이어져서 부실시공이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첫째는 비빔 시간 충분히 비벼줘야죠. 그리고 운반 시간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오면서 경화돼 버리고 문제가 있어요. 타설 높이도 적당해야 돼요. 한 층 다 놓고 한 번에 때리면 그렇죠. 무거운 놈은 다 밑으로 깔아앉고 위로 뜬 놈들은 가벼운 놈 뜨고 그래서 적당한 타설 높이를 해야 되고 그러고도 또 여기를 이렇게 다짐을 해줘야 돼요. 이 쑥쑥 들어가도록 이 밑에 있는 자갈 사이로 이 위에 있는 시멘트가 들어가도록 장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파이프를 넣어서 그게 넣어줘야 한다고요. 아니면 진동,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해가지고 넣어주든지 안으로 이게 다짐이에요, 다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료 분리 원인은 큰 자갈을 사용하는 거 이거 안 좋아요. 또 시멘트 양이 부족해요. 원래. 근데 원래도 부족한데 시멘트는 위로 떴고 이놈은 다 밑으로 깔아앉았다. 이런 문제가 돼요. 입자 크기 너무 크면 안 된다. 시공 연도, 유동성이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대도 안 돼요. 비빔 시간 지연돼도 안 되고 예. 타설 분량, 다짐 분량 이런 건 전부 다 재료 분리 원리가 되고 그래서 배합은 부배합. 부배합은 뭡니까? 시멘트량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갈 등은 잘잘한 자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둥근 자갈을 넣되 구형에 넣되 표면이 거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시멘트하고 닿는 열이 많으니까 표면이 곰보진 거 이런 애들이 잘 붙죠. 그리고 적정한 혼합에
AE제라든가 AE 감수제 이런 걸 쓰는 거. 그 다음에 배합비를 잘 맞추라. 이런 것 등이 재료 분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E제와 플라이메시는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중량조울제 같은 거 쓰지 말아라. 비중차가 큰 거.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플라이애시 아까 말씀드렸죠. 길쭉길쭉한 이런 것보다는 둥근 골재를 써라. AE제를 써가지고 사용 수량을 감소시키는 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16번입니다. 마운딩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운딩이 뭡니까? 이렇게 흙을 북 뜯어주는 거. 이걸 마운딩이라고 그랬죠. 흙을 이렇게 북 뜯어주는 거. 이게 마운딩이에요. 이 마운딩의 기능. 이 아파트 같은 데는 이 밑에가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여기 나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경계석을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면요 유효 토심을 확보하겠죠. 또 자연스러운 경관도 연출하게 되고요. 배수 방향도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그 뭡니까 습한 지역이면 이 밑에다가 배수로를 깔아줘 내보내고 요 위에다가 토심을 깔아가지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공간 연결을 역할한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인데 이렇게 공간 연결, 브릿지 같은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 연결의 역할 이건 아닙니다. 그 답은 3번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둔덕을 싼 거 이것이 마운딩이에요. 그리고 유효 토심을 여기다 흙을 덮어줬기 때문에 유효 토심이 있어서 나무가 클 수 있겠죠. 유효 토심의 확보, 즉 뿌리가 뻗을 수 있는 이 흙을 깔아줬다. 이것이 유효 토심이에요. 그리고 보기에도 괜찮잖아요. 자연 공간이. 배수 방향도 물이 이렇게 오다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공간 연결의 역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16번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소나무류는 생장 조절 및 수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순따기를 한다. 이게 몇 월에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순이 막 자라오를 때 해야겠죠. 어느 때가요? 그렇죠. 5, 6월이죠. 5, 6월. 5, 6월 순이 자라오를 때 순따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소나무 순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위로 막 쭉쭉쭉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순들을 따주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순들을. 생장을 조절하고 수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순따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5, 6월이에요. 5, 6월. 그래서 5, 6월 달에 이 순따기를 해준다. 소나무는 순따기가 아주 큰 일이죠. 18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원 직경이 10cm인 수목의 뿌리분을 뜨고자 할 때 뿌리분의 직경으로 적당한 것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죠. 이 근원 직경이란 것은 이 뿌리의 근처에서 잰 이 나무의 직경이에요. 직경. 이 근원 직경이 이걸 우리가 R이라고 그러죠. 여기 10cm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뿌리 분을 뜨고자 해요. 이 분을 이제 이식하려고 이 분을 뜨고자 이렇게 분을 뜨는데 이 경계를 얼마를 잡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뿌리 분을 뜨고자 할 때 얼마의 이 경계를 잡아서 이제 파줘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얼마의 직경을 잡고 파줘야 될까 이 말이에요. 보통 3배에서 5배를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4배, 4배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cm면은 이걸 얼마로 잡아줘야 돼요? 40cm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파주면 이 뿌리가 이 R 근원 직경이 한 4배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0cm가 되겠습니다. 4배 정도. 일반적으로 근원 직경의 4배 정도 크기로 뿌리분 직경을 잡아줘라. 19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전정할 때, 가지치기 할 때 제거해야 하는 가지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제거해서는 안 되는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입니다. 도장한 가지. 이 도장했다는 건 뭐예요? 웃자란 가지, 웃자란 거. 막 이렇게
웃자란 놈들이 막 이렇게 무리도자에다 길장자에 막 몇 개가 그 웃자란 게 있어요. 이렇게 잘라줘 버려야 돼요. 웃자란 거. 다큐살 가지는 하나에서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큐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하나만 남기든지 하고 이런 것들은 제거해 줘야겠죠. 다큐살 가지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장한 가지 제거해 주고 다큐살 가지 제거해야 돼요. 얽힌 가지 가지끼리 막 얽혀 있어요. 이거 제거해 줘야겠죠. 주된 가지예요. 이 줄기에서 뻗은 예? 굵은 가지 이걸 주지라고 그래요. 주된 가지예요. 이걸 쳐버리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꼭 뜻이 있어서 시험을 잡으려면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주된 가지는 굵은 가지는 치면 안 되겠죠. 이런 가지를 치는 거예요. 여러 개 나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런 거 쳐버리고 웃자란 거 쳐버리고 서로 얽혀 있는 거 쳐버리고 그러나 주지는 안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뭐예요? 바퀴살 가지예요. 이게 바퀴살. 바퀴살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바퀴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게 바퀴살 가지라고. 이런 거 제해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긴다든지 도장지는 웃자란 거 주지는 원가지에 붙어있는 굵은 가지 이건 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퀴살 가지나 얽힌 가지는 제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정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전정하되 이거는 전정하면 안 된다. 20번입니다. 흡즙성 해충의 분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 흡즙성이란 뭐예요? 나무에 달라붙어갖고 잎이나 이런 데 있는 즙을 빨아먹는 거예요. 즙을 빨아먹고 여기다가 똥을 싸가지고 이런 데다 배설을 해가지고 이 배설물에 곰팡이균이 앉아서 여기에 있는 당분 이 곰팡이균이 당분을 먹으려고 앉고 까맣게 곰팡이가 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을음병이라고 그러죠. 그을음병. 예. 진딧물 같은 게 흡즙성이란 말이에요. 깍지벌레, 진딧물 이런 게 흡습성인데 이 나무에서 즙을 빨아먹고 여기다 배설물을 싸가지고 이 배설물이 달달하니까 곰팡이들이 잔뜩 끼어가지고 이걸 코팅해 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을음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을음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충이 뭐냐 그러면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지금 보시다시피 새카맣게 코팅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랍니까?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 햇빛을 봐도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거나 그런 병이에요. 진딧물, 깍지벌레 등의 흡집성 해충이 배설하는 배설물에 당분이 있어서 이 당분의 곰팡이균, 즉 잔황균이 번식해가지고 검은 피막을 형성해서 광합성을 못하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거. 이게 그을음병. 보시다시피 이렇게 숯에 까맣게 구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을음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을음병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